한겨울 새벽 서울 종로의 으스스한 거리에서 김선우 경위는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날이었기에 굳게 여민 잠바 틈새로도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차가운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공기가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선우는 한 걸음 한 걸음 골목을 살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나 강추위로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늘 그렇듯 겨울 순찰은 몸도 마음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구석진 담장 아래에서 작은 인기척을 느꼈어요. 한눈에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위태로워 보이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죠. 몸은 심하게 떨고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우는 다급히 달려가 노숙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지만 의식이 희미해 보였죠. 거친 숨소리는 귓가에 아슬아슬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위험해지겠습니다. 선우는 바로 무전기를 꺼내 들었어요. 종로 땡땡 골목입니다. 노숙자 한 분이 쓰러져 계십니다. 구급차 지원 부탁드립니다. 짧게 상황을 전한 뒤 선우는 노숙자를 살펴보며 간이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동상이라도 생겼을까 염려되어 손발을 살짝 문지르며 체온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체온이라 부를 만한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가 올 겁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노숙자의 머리를 받쳐들면서 의식을 깨우려 애썼어요. 하지만 노숙자는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 대답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새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위급 상황입니다. 병원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노숙자를 실어갔고 선우는 노숙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파출소에서 지원 나온 동료 한 명도 현장에 남아 상황을 정리했죠.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우선 노숙자의 생명이 중요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선우는 본능적으로 노숙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혹시 소지품이 있나 확인해 봤지만 낡은 옷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름이 뭔지, 어디서 오신 분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을 해온 듯 보였고 건강 상태도 심각해 보였죠. 신원을 확인해야 치료비든 뭐든 빨리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선우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경찰 권한으로 지문을 채취하기로 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에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은 뒤 지문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지문 조회가 완료되기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진은 노숙자를 응급실 침상으로 옮겨 각종 장비를 연결했어요. 산소 마스크, 수액, 온열 패드 등이 총동원되었고 선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애가 탔습니다. 조금 뒤 휴대용 단말기에 올라온 조회 결과를 본 순간 선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낯선 노숙자의 지문이 2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아버지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동공이 커진 선우는 믿기 어렵다는 듯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주변의 소리는 잠시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고 선우는 그 후로 마음속에 커다란 공백을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노숙자로 쓰러져 있다니 설마 정말 아버지신가? 이토록 극적인 재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선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료진이 노숙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하다고 말하자 선우의 손은 저절로 떨렸어요. 20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와 다시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는데 그냥 떠나보낼 순 없었죠. 부디 버텨주세요. 선우는 병실 밖 복도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고 선우의 마음은 계속 무거워졌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겨울 새벽,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선우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싸웠습니다. 노숙자로 발견된 아버지가 곧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선우는 불현듯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선우는 15살이었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죠. 사고는 하필 평소처럼 일하시던 아버지가 퇴근하던 길에서 일어났어요. 교통사고가 그렇게나 무섭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선우는 어린 마음에도 체감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힘든 기운을 드러냈어요.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집 안 곳곳에는 답답한 기운이 감돌았죠. 선우는 그저 막연히 아버지가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역시 그 시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강하던 아버지였는데 한순간에 일을 못하게 되셨으니 생활이 걱정되었죠. 어머니는 우울해하는 아버지를 달래고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도록 독려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날 이해해 줄 수 없어. 미안하다. 짧은 메모 한 장이 전부였죠. 결국 가족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지인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 헤매셨어요. 큰 도시의 터미널과 찜질방 노숙인 쉼터까지 다 뒤져봤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밖을 헤매다 쓰러지기도 했죠. 결국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부터 선우의 인생은 더욱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선우는 고등학생이 될 나이에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병행했어요.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식당 주방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또 틈틈이 어머니 병실을 지키며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음을 전하곤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병세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못 찾은 채로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니? 어머니는 거의 체념한 듯 중얼거리셨고 선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죄스러웠습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를 찾고 싶은데 어머니는 점차 희망을 놓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와중 이모가 나타나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도와주셨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선우는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텼죠.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때 결국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희 아버지 못 찾아도 잘 살 수 있겠지. 미안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선우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지도 못했는데 어머니마저 잃은 현실은 냉혹했죠. 결국 선우는 완전히 홀로 남았어요. 이모가 간간히 생활을 챙겨주긴 했지만 이모도 자신의 가정이 있기에 무리하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모의 응원으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했던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경찰이 된다면 실종자 조회나 각종 자료를 열람할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 새벽까지 책과 씨름하며 공부했고 체력 시험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했죠. 그 모든 노력의 원동력은 단 한 가지.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선우는 경찰관이 되었고 파출소와 지구대를 오가며 다양한 사건 현장을 경험했어요. 우연히 길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기도 하고 실종자 가족의 애절함을 여러 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종됐던 아버지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살아있긴 할까 하는 불안이 생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가 노숙자로 발견된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선우가 직접 눈앞에서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시린 골목에서 발견된 아버지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선우는 그 복도에서 과거를 되새기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20년, 정말로 긴 시간이었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선우는 길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 시절,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어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학창시절,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져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경찰관이 되어 여러 사건을 해결하면서도 아버지만은 찾지 못했던 나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 병원 복도에 엉켜들었죠.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선우는 굳게 마음 먹고 아버지 곁을 지키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는 선우에게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폐렴 외에도 오랜 노숙 생활 탓에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어요. 합병증 위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회복 과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선우를 바라봤어요. 그 말을 들은 선우는 반드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커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고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돌보고 싶었죠. 선우는 기초적인 의료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경찰 신분을 활용해 아버지의 지난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20년 전 교통사고 당시의 자료를 다시 열람했습니다.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재활 프로그램을 받지 못했고 사고 후유증이 심했지만 정신과 치료 기록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어요.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다는 짤막한 메모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하게 기억했을 거라 짐작되었어요. 그 뒤로는 공식적인 기록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그 상태로 방황하다가 점차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신 듯 했죠. 혹시 전국의 노숙자 쉼터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선우는 실종자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요청했어요.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오랜 세월이 흐른 터라 정확한 정보를 모으긴 쉽지 않았지만 근근히 흩어진 기록을 몇 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쉼터에서는 오래전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던 노숙자가 있었다고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본명을 밝히지 못하던 중년 남자가 얼마 동안 머물다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선우가 이런 자료들을 모아보니 아버지는 사고 이후 기억을 거의 잃은 채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는 가능성이 컸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시 재활센터나 임시보호소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결국엔 자취를 감추고 다시 떠돌기를 반복한 듯 했죠. 오랜 시간 동안 가족도 집도 정체성도 없이 길 위에 계셨으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우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죠. 병실에 다시 들렀을 때 간호사는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고 알려줬어요. 체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번 고비만 넘기면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선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몸이 망가진 탓에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의사가 선우를 따로 불러 아버지의 과거 정신과 진단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과거에 혹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도 정신적인 부분이 안정되지 않으면 치료가 길어질 수 있어요.
선우는 아버지가 과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죠. 사고로 인한 기억상실까지 겹쳐 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가끔은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긴 했어도 정말 그게 현실인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결국엔 우리에게 짐이 될 거라 여겨 멀리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떠오르자 선우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그 오랜 세월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선우는 아버지의 병실에 들어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정말 많이 늙으셨구나. 언젠가의 강인하고 건강했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과 앙상하게 마른 손, 여기저기 긁히고 얼룩진 피부를 보니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분명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침상 곁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아봤어요. 차갑게 식었던 손은 온열 패드 덕분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꼭 버텨주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선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며칠 동안 이어진 집중 치료 끝에 아버지의 폐렴 증세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영양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죠. 다만 아버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처, 즉 기억상실과 우울증의 흔적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오랜 방황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불안은 아버지를 평생 옥죄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선우는 아버지가 어떤 감정으로 그 세월을 버텨왔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정말 기억을 잃으신 걸까? 아니면 일부러 가족을 외면하신 걸까? 선우는 스스로 되물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 해도 어딘가 마음속 한편에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남았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고, 그건 분명 애정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선우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경찰이 되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다시 돌아봤어요. 처음엔 그저 실종 가족이 되어본 사람으로서 꼭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경찰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종 사건을 접할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서로를 잃어버리는지 절감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가족이 겪는 아픔이 선우가 경험했던 일과 너무 닮아 있어 함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우는 더욱더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야 한다. 내가 직접 찾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을 거다. 그런 굳은 결심이 그를 매일 움직이게 만들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숙자로 발견된 아버지를 두고 선우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나 노숙지원센터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누구를 만나왔는지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었죠. 일부 센터 직원들은 예전에 비슷한 분이 있었는데 가족 사진을 가끔 꺼내 보이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증언이 조금씩 모아지면서 아버지가 기억을 완전히 잃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가족을 떠올리면서도 자신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해 숨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아버지,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선우는 병실 창문을 내다보며 아련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의사에게서 새롭게 들은 이야기 하나가 선우의 가슴을 더 저릿하게 만들었어요. 노숙자 생활 중에 여러 차례 저체온증이나 영양실조로 응급실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다시 거리로 나간 걸 수도 있죠. 선우는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본인은 아버지를 늘 찾고 싶어 했지만 제도나 환경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색이 어려웠고 그 사이 아버지는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서 버텨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버지를 지킬 거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어. 아직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선우는 꾸준히 병실에 들러 곁을 지켰어요. 중간중간 파출소에서 닥치는 업무를 보느라 자리를 비울 때도 있었지만 일만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가끔 간호사들이 조금 쉬셔도 된다고 말해줬지만 선우는 괜찮다고 답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선우는 새삼스레 깨달았어요. 경찰에 들어와 실종자를 찾는 업무를 몇 번이고 맡아왔지만 막상 자신의 아버지는 찾지 못했을 때의 그 무력감이 얼마나 컸는지를요.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긴 겨울밤을 버티게 만들어줬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아버지 곁을 지킨다는 사실이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는 과정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몸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꾸준히 치료하면 폐렴과 영양실조 증세는 차차 호전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억상실에 관한 부분은 어떤 경과를 보이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가벼운 마비나 뇌 손상이 있는 건 아닌지 정밀 검사가 필요했고 우울증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이어져야 했어요. 그러나 선우는 그런 불확실함조차도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우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고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선우는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과거 동선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외부 자료라도 최대한 확보해 아버지를 도울 계획이었죠. 노숙자 지원센터, 무료급식소, 교회 사찰 등등 관련이 있어 보이는 곳에는 모두 연락을 돌렸습니다. 몇몇 단체에서는 선우가 보낸 아버지의 과거 사진을 보고 어딘가 본 듯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웠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기록도 부실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조차도 선우에게는 가치 있는 정보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전국을 떠돌며 노숙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날, 선우는 아버지 병실 창가에 서서 아직은 다친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인공호흡기나 다름없는 산소 마스크가 비칠 때마다 고된 호흡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선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찾으셨는지 반드시 전해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조금만 힘내주세요. 어쩌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아버지의 기억 속에 공백으로 남았을 수도 있고 희미하게나마 남은 가족의 기억이 선우를 향해 열리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 모든 답은 아버지가 깨어나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보며 선우는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픈 장면들을 상상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순간, 그리고 사고 후 침울해하시다가 끝내 집을 나가버린 그날까지. 모든 게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과거였습니다. 그 필름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과 현실의 아버지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괴롭기도 했죠.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아버지를 치료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선우의 밤낮 없는 병실 생활이 계속되었고 어느덧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호흡 상태는 확실히 안정되는 듯 보였어요. 이 정도면 깨어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선우는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을 더욱 키웠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면 아버지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조금씩 마음속을 채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우는 복잡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기억을 잃은 채 우리를 떠나셨다면 억울하고 슬프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신 거라면 어떡하죠?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일부러 떠나신 거라면 선우는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 어떤 진실이 있든 그 해답은 아버지가 깨어나야 함께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는 다신 아버지를 놓지 않을 겁니다. 침상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 손등을 쓰다듬으며 선우는 또 한 번 결심했어요. 20년을 기다렸고 20년을 헤매왔다면 남은 인생은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는 선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를 향한 애틋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태 겪어온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다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모셔오고 싶었죠. 창밖에서는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회색빛 겨울 하늘이 옅은 빛을 머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또 하루가 밝아와도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우는 매일 아침 출근 전 잠깐이라도 들러서 아버지 곁을 확인했어요. 퇴근 후에는 다시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의식 없는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했어요. 아버지, 저 경찰 됐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결국은 먼저 가셨지만요. 어느 대답 없는 침상에 대고 선우는 잠든 아버지와 대화하듯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마치 먼 곳에 닿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선우는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폐렴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영양도 조금씩 흡수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의식 불명 상태인 건 변함없었지만 위중한 위기는 넘겼다고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선우는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쌓여있던 불안이 조금 덜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 되면 언젠가는 깨어나실 거예요. 선우는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했어요. 아버지의 행적은 여전히 퍼즐 조각이 흩어진 듯 모호하지만 핵심은 하나였어요. 사고 후 기억을 잃으셨고 심한 우울증까지 겹쳐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 상태로 거리 생활을 전전하며 집도 없이 길 위를 떠돌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그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금 선우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제법 거세었지만 병실 안은 온열기가 깔려 있어 훈훈했어요. 그 온기는 아버지의 체온을 조금씩 높여주고 동시에 선우의 마음도 녹여주었습니다. 힘겨운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편이 시리지만 그래도 이제는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선우의 눈가에는 어느새 희미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것은 결연한 의지였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아버지를 결코 잃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를 걷던 선우는 우연히 창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봤어요.
경찰 제복 위에 걸친 외투에서 훈장이 몇 개 달랑거렸고 배지는 번듯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아버지를 찾기 위해 시작된 길이었는데 이제 정말로 만났네요. 혼잣말을 하면서 선우는 아버지와 함께한 어린 시절 기억 중 좋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놀이터에서 아버지가 그네를 밀어주던 모습, 어깨에 태워주던 추억, 가끔은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 비록 그 시간이 아주 짧고 오래전에 멈춰버렸지만 선우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소중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다시 웃으며 이야기하는 날이 오겠지? 선우는 그 희망을 품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맹세했어요. 반드시 다시 가족이 될 겁니다. 그날 밤 바깥에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세게 불었지만 선우의 마음속엔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이 지나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운 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의료진은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했죠. 산소 마스크에 맺힌 이슬방울이 잔잔하게 흔들리는 걸 볼 때마다 선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오늘도 깨어나시지 않으셨군요. 병실에 들어온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등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희미하게나마 손가락이 움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들리시나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아버지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우는 그것만으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던 몸을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와서 맥박과 혈압을 점검하며 혹시 깨어날 조짐이 있는지 지켜봤죠.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한 뒤 산소 마스크를 약간 조정해줬어요. 곧이어 선우가 평소처럼 병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듯 보였어요. 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에 아버지는 아주 느리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잃은 시선을 천장에 잠시 머물게 한 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선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선우는 숨이 멎을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깨어난 거였어요.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여전히 흐릿했고 주변을 둘러보듯 허공을 더듬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선우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조용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곧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낯선 기색으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고 선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오랜 기억상실 때문인지 아버지는 현재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 눈앞에 선우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떠올리지 못했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와 검사 장비를 확인했고 일단 의식을 찾은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선우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기억이 온전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천천히 되찾으면 돼요. 그는 마음으로 되뇌며 아버지에게 느긋이 설명했어요. 자신이 김선우라는 이름의 경찰관이고 20년 전 실종된 아버지를 찾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제가 함께한 사진입니다. 아버지 기억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실래요? 선우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가볍게 짚었어요. 사진 속에는 팔에 풍선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선우, 그 옆에 환한 미소로 함께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자신과 너무 다르다고 느껴서인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죠. 그러다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감정의 기색이 떠올랐어요. 눈가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곧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노력하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우의 가슴은 미어졌어요. 그토록 기다려온 재회였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스스로를 누구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기억이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지금부터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함께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선우는 다시 사진을 꺼내서 아버지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진 속 아이는 자기 자신이고 그 옆에 있는 건 당신, 즉 아버지라고.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옛날 사진도 보여주면서 기억의 끄트머리를 자극해 보려 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눈길을 주지 않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하게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사진을 오래 응시하거나 살짝 고개를 갸웃거리는 시기였죠. 혹시 이 사진 속 풍경이 나직다거나 뭐라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을 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갈라진 목소리에 선우는 그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애가 탔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듯 보였으나 쉽게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죠. 이윽고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폐렴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고 영양 공급 덕분에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이었어요. 의사가 병실을 방문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럽다고 했죠. 선우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머지않아 정말 슬픈 재회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가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옛날처럼 부자지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아버지 곁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줬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저와 어머니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늘 웃으시면서 일하다 오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말을 이어가던 선우는 문득 아버지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어리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애써 고개를 숙였지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그 모습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슬픔이나 죄책감 같은 게 아닐까 추측했죠.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 한편에는 가족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선우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조금씩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찾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묻는 시기였어요. 내가 여기 병원에 온 지는 얼마나 됐나요? 선우는 차분히 대답해줬어요. 보름 정도 되셨습니다. 지난 겨울 새벽
종로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쏟아낼 말이 많은 듯 했지만 막상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에서 선우는 아버지 역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아버지의 표정도 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다만 아직 선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선우가 스스로 아들이라고 말해도 실감하지 못하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다시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시절 가족 사진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어둔 사진과 노트까지 보여줬어요. 노트에는 어머니가 적은 메모가 빼곡히 남아 있었죠. 선우는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어머니가 얼마나 애절하게 아버지를 찾아다녔는지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노트를 보는 내내 한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죠. 이건 누가 쓴 겁니까? 갈라진 목소리로 물으시는 아버지를 보며 선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겁니다. 아버지를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어두운 눈동자에 커다란 물방울이 맺혔어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노트를 꼭 쥐고 계셨죠. 선우는 그제야 아버지가 감정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가족을 향한 죄책감과 슬픔이 가슴속에서 솟아나는 듯 보였어요. 정말 미안하네요.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이어가지 않았죠. 선우는 그런 아버지를 차마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기억을 떠올리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차근차근 다가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버지와 선우 사이에는 묘한 침묵의 시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선우가 출근하거나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은 텔레비전을 틀어 뉴스나 드라마를 시청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죠. 어느 날 선우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텔레비전 뉴스를 멍하니 보고 계셨어요. 마침 실종자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사회면 뉴스에선 어떤 가족이 또다시 사라진 가족을 애타게 찾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실종자, 가족, 아버지가 중얼거리자 선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선우는 방송을 잠시 끄고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아버지도 실종자셨죠. 20년 동안 제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선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렇게 한참 서로를 마주보다가 아버지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였구나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자신이 실종된 채로 지냈음을 받아들이는 듯 했죠. 다음 날 아버지는 의사가 권한 심리 상담을 처음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아직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어도 심리적으로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선우는 상담실 밖에서 대기하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걸 기다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길에서 방황해온 이야기를 조금씩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제가 노숙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가족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 감정만은 선명했어요. 그 음성이 상담실 문틈으로 흘러나왔고 선우는 가만히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꺼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우에게는 매우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단서들이야말로 아버지 기억을 이어주는 실마리가 될 테니까요. 심리 상담을 마치고 나온 아버지는 몸이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진 듯 어둡던 얼굴에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선우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게 해결될 리 없지만 이제 막 첫 발을 뗀 셈이었죠. 힘드셨겠어요. 앞으로도 상담을 꾸준히 받으시면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아버지는 살짝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자신을 직면하는 일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된 듯 했죠. 그날 저녁 선우는 병실에 남아 아버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선우라는 이름을 중얼거리고는 말했어요. 선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선우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정확히 기억을 잡아내지 못했어도 잠재의식 속에서 아들인 선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천천히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린 예전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거든요. 선우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번에는 굳게 담은 입을 떼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곱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회의 기쁨과 동시에 찾아온 서글픔은 선우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쉽지 않은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15년,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 20년. 그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중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도 분명히 존재했죠. 하지만 선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것이 그간 아버지를 기다려온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의 슬픈 재회를 통해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고, 다시금 부자 관계를 이어갈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눈을 떴지만 눈물을 흘렸던 아버지의 모습은 20년간의 긴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에 가족이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그 미약한 소통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아버지도 서서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오래 기다려온 재회의 순간은 사실 기쁨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기억은 단편적으로만 떠오르고 생각지도 못한 장면들이 불규칙하게 뇌리를 스친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그것이 심리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무엇보다 아버지는 가족과 자신의 과거에 대해 뚜렷이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어느 주말 아침, 선우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혹시 교통사고 이후 집을 나가셨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집에선 아버지를 몹시 찾았어요. 이 질문에 아버지는 얼굴빛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평소에도 불안감이 스쳐가면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번에는 유독 깊은 주름이 생기더니 가슴께를 꼭 쥐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집니다. 갈라진 목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힘겨워 보였어요. 선우는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고 의료진이 와서 진정제를 투여해줬습니다. 기억을 강제로 꺼내려 하시면 환자분이 심한 불안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의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선우는 그 말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리하게 과거를 끄집어내선 안 되겠다고 반성했어요. 다행히 곧 안정을 찾은 아버지는 조용히 잠에 들었고 선우는 병실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을까? 기억을 되살려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아버지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외면한 채로는 진정한 치유도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심리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이전 상담에서는 자신의 노숙 생활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사고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차례였습니다. 선우는 이번에도 밖에서 기다리며 상담실 문을 통해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만 길게 흘렀습니다. 그러다 상담사가 조용히 질문을 던졌고 아버지는 억눌린 감정을 토해내듯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가장으로서 제대로 책임 못 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벽 너머로 퍼져나왔죠. 선우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고백은 이어졌습니다.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자꾸 환청처럼 가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막상 다시 정신 차리면 내가 누군지도 확신이 안 섰습니다. 차라리 아예 없어져 버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선우는 복도를 서성이다가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절망이 얼마나 컸으면 스스로 가족에게서 등을 돌릴 만큼 힘들었을까? 어쩌면 우울증과 기억상실이 뒤엉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상담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내가 버린 건 가족이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온 그 말은 선우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곧 상담실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부축했어요. 아버지는 선우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 어떤 감정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 무거운 마음을 둘 다 느끼고 있었죠. 병실로 돌아온 뒤 아버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술을 달싹거리며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선우는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경찰이 됐고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애써 눈물을 참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미간은 여전히 깊게 찌푸려져 있었고 표정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떠난 뒤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선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선우 역시 아버지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순 없었어요. 다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죠. 그 지점에서 두 사람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과 죄책감,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들을 조금씩 꺼내놓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디 있지? 그 질문을 들은 선우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기도 했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말해줘야 할 진실이었죠. 선우는 침을 삼키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시다가
결국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몸을 떨더니 침대 위에서 허리를 굽힌 채 고개를 떨궜어요. 선우는 옆에 앉아 아버지 등을 살짝 감싸며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아버지의 어깨가 떨릴 때마다 선우의 마음도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고 병실 안은 고요 속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끝까지 찾으셨어요. 안 계시기 전까지 계속. 선우는 목이 메어 말을 더 잇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고 창가에 비친 아버지의 표정은 공포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내가 다 망쳐버렸어. 내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산산조각난 음성으로 중얼거렸고 선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온 죄책감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와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있는 듯 했어요. 선우는 최대한 차분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아버지를 언제나 기다리셨습니다. 힘드셨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마치 오랜 세월 묶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한 울음이었죠. 선우는 그저 묵묵히 아버지 곁에 앉아 서툰 손길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한참 흐느끼던 아버지는 울음을 멈춘 뒤에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목이 잠긴 채로 낮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선우는 마음이 저려왔지만 어머니가 한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여겼어요. 그 아픈 진실을 알고 나면 아버지도 더는 과거를 모른 척하거나 도망칠 수 없을 테니까요. 마주해야 할 고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옆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병실 안에는 짙은 슬픔이 맴돌았죠. 그래도 함께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걸 선우는 느꼈습니다. 아픈 진실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버지도 언젠가는 어머니가 남긴 기억과 사랑을 온전히 마주해야 할 테고 선우는 그 길에 동행하고 싶었어요. 이후로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말을 꺼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신 노트와 사진, 그리고 선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듯 보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나를 찾았을까? 아버지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선우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는 가족의 전부였어요. 누구도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아버지 마음속 어딘가를 흔들었는지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꺼풀에 맺힌 눈물이 하나 둘 떨어졌고 그 눈물은 금방 시트 위에 흔적을 남겼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선우는 이제 막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슬픔, 그리움과 안타까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픈 진실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길에는 아직 많은 고통이 남아있겠지만 동시에 치유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선우는 믿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동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죠.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보듬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를 위해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알아봤어요. 오랜 노숙 생활과 기억상실 후유증,
그리고 우울증을 함께 다뤄줄 전문가를 찾았죠. 다행히 병원에도 적절한 자원이 있었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팀을 구성해 재활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나라며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스로가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선우 역시 아버지를 강제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잘 설득해가며 천천히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주 2회 정도 전문 심리치료를 받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신체 재활 운동도 병행했어요. 폐렴이 거의 호전되어서 호흡은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근력이 부족해 오래 걷기조차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선우는 퇴근 후 병실에 들러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묘한 다짐 같은 게 서려 있었죠. 오늘은 어땠어요? 무리하시진 않았습니까? 선우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고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젠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우는 그 한 문장에 담긴 아버지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긴 방황 끝에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을 돌이켜보고 있었죠. 그 후로 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운동 시간을 늘려갔어요. 처음엔 침상에서 가볍게 다리와 팔 근육을 푸는 운동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복도를 걷는 연습도 시도했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하나씩 내디딜 때마다 땀방울이 맺혔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의지가 조금씩 깃들었죠. 선우는 옆에서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작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쉴 틈 없이 격려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보시죠. 아버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이겨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도 조금씩 진전을 보였어요. 아버지는 상담사 앞에서 천천히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 선우에게 느끼는 죄스러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요. 상담사는 아버지에게 조언했어요. 이제 그 죄책감을 너무 오래 껴안고 살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아파하셨고 그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지만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쉽게 놓아버리긴 어려워 보였죠. 선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 했어요. 기억을 되살리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꺼냈죠. 아버지,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기억하세요? 제가 초등학생 때 데려온 놈인데 이름은 달이었죠?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흐릿하게 웃었어요. 강아지 흰색이었나? 잘 모르겠지만 왠지 반갑네. 기억이 명확하진 않았지만 선우가 꺼낸 이야기에 대해 조금씩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언젠가는 선우 집에 함께 머물 날을 얘기했어요. 아내도 있으니 아버지를 잘 모실 겁니다. 아버지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우가 어느새 가정을 이루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선우는 조심스레 아내 이야기를 꺼내고 결혼식을 치를 때 사실 아버지가 곁에 없었다는 사실도 전했죠. 그래도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선우는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아가시면 돼요. 아버지는 재활이 거듭될수록 걷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났고 어느 날은 병원 마당까지 천천히 걸어 나가볼 수 있을 만큼 회복됐어요. 아직은 한겨울 찬바람이 매서울 때였지만 마스크와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채로 짧은 산책을 시도했죠.
처음으로 밖에 공기를 쐰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흐릿한 겨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맵게 느껴지다니 이걸 얼마나 못 느꼈더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선우는 그 속에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노숙자로 생활하던 시절, 이런 찬바람에 매일 시달렸을 텐데, 이젠 병원 마당에서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바람이니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산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던 중 아버지는 문득 선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 질문 속에는 아직도 자신을 믿기 어려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선우는 힘주어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아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기억도 조금씩 돌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러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고맙다. 며칠 뒤 아버지는 심리 상담 세션에서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가족 앨범을 직접 넘겨보면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되짚어 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막연히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중엔 선우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을 들고 기뻐하던 모습, 함께 식사하던 식탁의 분위기 같은 소소한 기억들이 스쳐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과거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제는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을 긍정적으로 떠올리는 일이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담사가 말하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선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가 상장을 보여주면서 웃었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정말 웃고 있었는데 내가 많이 기뻤던 것 같다. 선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예전의 행복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왔죠. 그 후로부터 아버지는 자신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는 듯 했어요. 아직 우울감이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부정하거나 수무려 들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선우와의 추억을 복원해가는 작업을 받아들였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너에게 보답하는 일이겠지. 아버지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선우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생각했지만 그래도 분명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꽤 회복해 병원 복도나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좋아졌을 때 선우는 의사에게 퇴원을 조심스럽게 문의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집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으며 재활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의사는 조금 더 상태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집에 가고 싶다는 아버지의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선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정치료를 병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어요. 결국 얼마 뒤 아버지는 추가 검사 결과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함께 퇴원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병원에 머무르는 것도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주치의의 진단이었죠. 병실을 정리하던 날 아버지는 어딘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선우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집에 가시면 아내도 있고 방도 마련해뒀어요. 노숙 생활을 떠올리시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창밖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여전히 그 미안함이 아버지 가슴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선우는 차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단계인 함께하는 생활로 들어서면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 기대했어요. 퇴원 서류를 작성하고 병원을 나서는 길, 아직 겨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쌀쌀한 바람이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선우는 아버지와 같이 천천히 걸어나가며 병원 앞에 세워둔 차까지 안내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어색한 듯 낯선 풍경을 둘러봤어요. 선우는 운전석 문을 열며 조용히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약간의 설렘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긴 겨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세요. 선우의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병원을 떠나기 전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노숙자로 쓰러져 처음 실려 들어왔던 곳, 정신없이 중환자실을 전전했던 곳, 그리고 재활을 거치며 기억의 일부를 되찾은 곳이기도 했죠. 아버지의 눈동자는 여러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한시름 놓은 듯한 안도의 기색이 살짝 비치기도 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함께 서 있다가 부드럽게 안내했어요. 아버지는 다시 한번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선우가 열어놓은 차문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이제 병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선우의 가정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을 나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아버지는 아직도 죄책감과 우울감,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기억으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고 가족이 함께한다면 그 길은 분명 외롭지 않을 거라고 선우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에게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태어난 후 선우의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아버지는 낯선 공간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선우 아내가 다정한 말투로 하나하나 안내해 주었죠. 아버님, 식사하실 때 이쪽에 앉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쑥스럽다는 듯 미소 지었지만 자리 잡고 앉을 때마다 작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오랫동안 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 식탁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낯설었던 거예요. 며칠 뒤 아버지는 선우 아내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어요. 아직 허약한 몸이라 천천히 걸었지만 사람 사는 동네 풍경을 눈여겨보는 모습이었죠. 여기는 조용하고 깔끔하네. 아버지는 오래전 기억과 대비되는 일상적인 풍경이 신기한 듯 중얼거렸어요. 선우 아내는 환한 목소리로 동네 가게나 공원을 가리키며 설명해 줬어요. 저쪽은 마트고 여기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나중에 함께 가봐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버지는 가정이라는 공간에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아침이면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고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거나 책을 펼치기도 했어요. 어쩌다 선우가 늦게 퇴근하면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죠. 아직 안 들어왔나?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그 모습을 본 선우 아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달랬어요. 경찰 일이 바쁘긴 하지만 잘 마치고 올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고도 반가웠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별탈 없었지. 노숙자분들이나 길에서 쓰러진 사람은. 선우는 피곤한 몸이었지만 아버지의 관심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괜찮았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노숙인 보호에 더욱 신경 쓰고 있어요. 누군가의 가족일 테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미묘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죠. 아직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지만 선우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선우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도 조금씩 정이 쌓였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옛날 아내가 해주시던 찌개 이야기를 하면 선우 아내는 그 레시피를 흉내 내보겠다며 분주히 움직였죠. 어설픈 맛이 나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음미하며 미소 지었어요. 아내가 만들어주던 맛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따뜻하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가족 식사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 내심 뿌듯해했어요. 1년 후 선우와 아내 사이에 귀여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손주를 본 순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도 죄책감과 슬픔을 완전히 떨쳐내진 못했지만 그 작은 생명 앞에서만큼은 벅찬 감정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구나. 손주를 조심스럽게 안아볼 때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고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울음과 웃음을 반복했죠. 그 장면을 지켜본 선우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20년을 버텨온 지난 날들이 조금은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손주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너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지키겠다. 아버지의 눈은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한 가족이 있다는 죄책감이 이 아이에게만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처럼 들렸죠. 그 마음을 이해한 선우는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뭉클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선우는 실종자 찾기 전담 팀장으로 일하며 매일 새로운 사건을 접하고 있어요. 그는 아침마다 거리의 노숙자들을 챙기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죠. 혹시 또다시 누군가가 길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동료들은 선우가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지만 선우는 늘 단호히 말해요. 사실 저도 그 노숙자 가족이었거든요. 그분들 역시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선우를 기다려줘요. 이젠 꽤 나이가 드셔서 체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층 편안해 보였죠. 아버지는 종종 손주와 장난을 치고 선우 아내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기도 해요. 가끔은 자신도 직접 밥을 지어보겠다며 서투른 솜씨로 밥솥을 만지작거리기도 하죠. 옛날에는 건설 일만 해봐서 이렇게 살림하는 게 어색하네. 농담처럼 흘리는 그 말에 가족 모두가 웃으면서 화답해줘요. 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가끔 악몽을 꾸는 밤도 있어요. 교통사고 당시나 노숙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곤 하죠. 하지만 이전처럼 모든 걸 숨기거나 달아나지 않고 곁에 있는 선우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아요. 미안해, 또 정신이 혼미해졌었어. 그러면 선우는 의연하게 다독여줘요. 이젠 아버지 곁에 우리가 있으니 혼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가족은 조금씩 더 단단해졌어요. 어느 늦가을 저녁 선우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주는 종알거리며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내뱉었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죠. 선우는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2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버지를 찾은 건 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기적이다. 그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진 않았지만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선우야, 너가 원하는 건 뭘까? 앞으로 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니? 선우는 빙긋 미소 지었어요. 네,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루었으니 이젠 제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식탁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다시 찾아준 것처럼 너도 많은 사람을 찾아주겠구나. 그 말에 선우는 잠시 목이 메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듯 다른 분들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조용히 선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렇게 부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보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세월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있죠. 선우는 경찰로서 늘 깨어 있으려 하고 아버지를 돌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실종자와 노숙자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 과정에서 실종자를 찾는 기적의 재회가 생길 때마다 선우는 아버지와 눈빛을 교환해요. 서로가 서로를 떠올리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하죠. 이제 아버지는 매일 아침 손주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선우는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죠.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그럼 아버지는 쑥스럽게 대답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사소한 일상이지만 이 작은 대화가 20년간의 외로움을 간단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걸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지만 운명적인 재회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되살려줄 줄은 몰랐죠. 그 기적이 가능했던 건 서로에게 향한 그리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부자는 매일 식탁에서 웃으며 지난날의 아픔을 나누고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운명의 순환은 가족을 갈라놓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이어주는 고리로 작용한 셈이에요. 그 사실을 곱씹으며 선우는 오늘도 노숙인 쉼터와 파출소를 오가며 사람들을 살피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아버지를 거리에서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요. 어쩌면 누군가에겐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 가족에게는 20년간의 기적 같은 서사가 담겨 있죠. 그래서 선우는 말하곤 해요. 아버지를 찾은 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요. 그 미소가 전해주는 따뜻함이 오늘도 또 다른 기적을 꿈꾸게 만들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탁을 치우고 손주의 재롱을 보며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죠. 그러나 이 반복이야말로 20년간 간절히 바라던 가족의 풍경이에요. 부자의 삶에 다시는 그리움만 남지 않도록 온 집안 구석구석에 희망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도 선우도 그리고 그 가족들도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함께여서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지난 상처를 천천히 어루만지며 또 다른 미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